최근에 블랙핑크 로제 관련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 계약을 종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로제가 기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을 신탁 관리받고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말에 신탁 해지를 신청했고 2025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이제 로제의 저작권은 미국 애틀랜틱 레코드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서 먼저 저작권 신탁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곡을 발매하면 방송국, 스트리밍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공연장 등에서 그 곡이 재생될 때마다 저작권료가 발생하죠. 그런데 일일이 본인이 징수를 하기 힘드니 이 업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관리단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많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권을 편리하게 관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제가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앞으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닌 다른 주체가 로제 곡의 저작권을 대신 관리한다는 얘기죠. 로제의 경우 이미 미국 워너뮤직그룹 산하의 애틀랜틱 레코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더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거대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받는 데에는 현지 레이블의 도움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로제의 저작권 신탁 해지는 사실상 글로벌 활동 중심으로 활동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국내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주 수입원이 될 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사용하는 게 매우 편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제처럼 해외 시장에서 얻는 저작권료가 더 커질 수 있고 북미 유럽 등지에서 발매되는 음원이나 공연 횟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면 해외 레이블이나 해외 저작권 관리단체를 거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와 권리보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현지 시스템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로제가 애틀랜틱 레코드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해외에서 받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우선 국내 팬분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로제의 곡을 듣거나 음악방송에서 로제의 무대를 보는 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음원 서비스는 글로벌 음원 유통 채널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로제 곡이 등록되지 않거나 서비스되지 않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곡을 재생할 때 생기는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닌 애틀랜틱 레코드나 그쪽이 위탁한 해외관리단체가 걷어서 로제에게 전달하게 되겠죠. 한편 블랙핑크의 활동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로제가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해외 레이블 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블랙핑크 전체의 그룹 활동이 당장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이고 그룹 관련 권리는 또 다른 계약 조건과 체계로 움직이니까요. 물론 멤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해외 쪽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내 활동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로제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 해지 이슈는 크게 보면 K-팝 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기획사와 모든 걸 처리하고 해외에는 음악만 수출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미 유럽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음악을 홍보하고 대형 페스티벌이나 해외 시상식에 나가고 현지 유명 프로듀서나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작권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로제처럼 해외 레이블이 이를 맡아주면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애틀랜틱 레코드는 워너뮤직그룹 산하 레이블 중 하나로 브루노 마스, 에드 시런, 리조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거나 협업해온 대형 레이블이기도 합니다.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와 음악 제작, 유통,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로제가 여기서 솔로나 콜라보 곡을 낼 때 해외 팬들에게 더 빠르고 크게 어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로제는 호주 출신이어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해외 인터뷰나 무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잖아요. 이미 블랙핑크 자체가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니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발돋움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럼 로제를 국내에서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해외 활동이 점차 많아지면 국내 음악방송이나 예능에서 자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로제만의 상황은 아니고 이미 많은 K-팝 그룹과 솔로 아티스트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해외 투어 스케줄이 빡빡해지면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컴백 쇼케이스나 팬미팅 일정 역시 해외 일정과 조율해야 하니까요. 다만 블랙핑크 같은 경우 워낙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내 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국내 활동을 포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전 세계 투어를 마치면 국내에서도 대형 콘서트나 스페셜 행사 등을 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번 결정이 국내 음악 산업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아티스트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로제처럼 해외로 완전히 이관해버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지도나 해외 수익 비중이 커지는 경우 해외 레이블의 저작권과 전체 수익 분배를 맡기는 편이 더 편리하고 이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내 협회나 기획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겠죠. K-팝 시장이 더 커지고 새로운 트렌드가 속속 등장하면 결국 제도나 계약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로제가 차후에 다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100%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티스트 사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국내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거나 한국 제작사와 특별한 콜라보 음반을 내게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저작권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레이블과의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른 옵션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로제가 해외 중심으로 활동할 것 같으니 바로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로제 개인 팬들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고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크게 갖게 될 텐데요. 애틀랜틱 레코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면 해외 유명 프로듀서나 작곡가와 협업할 기회도 늘어나고 빌보드 차트나 그래미 시상식 같은 곳에 노크하기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블랙핑크는 코첼라와 같은 대형 페스티벌 무대에도 서고 MTV 같은 유명 시상식에도 자주 초청되는 그룹이니까 로제 개인으로도 미국 음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K-팝이 이제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주류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됐으니까요. BTS가 그랬고 블랙핑크가 그랬듯이 여러 그룹들이 해외 레이블과의 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특히 북미 시장은 콘서트 투어만 제대로 해도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로제 같은 슈퍼스타가 해외 저작권 관리를 선택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해요. 이쯤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협회가 국내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티스트들이 대거 해외로 저작권을 옮겨버리면 국내 시장에 머무는 창작자들 중심으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당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랙핑크처럼 세계적인 톱스타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도 상당한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가 여전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체계 안에서 편의성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류와 K-팝의 파급력이 더 커질수록 해외로 저작권을 가져가는 움직임도 서서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협회 측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번 로제 사례는 K-팝 산업의 진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무대를 누비고 팬들도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죠. 자연스럽게 저작권, 마케팅, 유통, 공연 시스템 등도 글로벌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 레이블과 협업하는 편이 훨씬 간편하고 폭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로제는 이미 블랙핑크로서도 솔로로서도 국내외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진 상태이니 이번 저작권 이관이 더욱 의욕적인 글로벌 활동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로제의 신탁해지 소식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팬분들이 당장 느낄 큰 변화는 없겠지만 로제 개인 활동이 해외 쪽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곧 K-팝이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는 흐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겠죠.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제가 해외 레이블 체계로 저작권을 옮긴 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제의 독보적인 음색과 퍼포먼스가 해외 무대에서도 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애틀랜틱 레코드와 협업하면 유명 프로듀서와 색다른 장르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블랙핑크나 로제, 그리고 K-팝 전반에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로제가 어떤 음악 스타일을 시도했으면 좋겠다 같은 바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의 로제 활동도 계속 응원해봅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로제는 지난해 10월 31일 신탁 해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30일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 관계를 마무리한 건 2003년 서태지에 이어 22년 만입니다. 앞으로 로제의 저작권은 미국 애틀랜틱 레코드가 관리하게 됩니다. 로제는 지난해 9월 워너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애틀랜틱 레코드와 전속 계약을 맺고 아파트 등 히트곡들을 내며 본격 글로벌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제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만큼 미국과 한국에서 저작권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켜면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나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고타가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있더니 하루 만에 또 다른 한국 영화가 그 자리를 꿰차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1위로 올라선 걸까요? 게다가 그 소재가 예사롭지 않다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영화가 단숨에 1위를 차지하게 된 비결부터 해외 시청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모르셨다면 진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번 영화가 왜 이렇게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선 한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 무대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지옥, DP, 더 글로리 등 다양한 작품들이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왔습니다. 영화 분야에서도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을 계기로 한국 영화계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상했죠.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창작자들의 스토리텔링 능력,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장르의 다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이 많습니다. 사극부터 SF, 로맨스, 느와르, 그리고 성소수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콘텐츠는 범위와 깊이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처럼 해외 OTT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한국에서 시나리오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까지 고려하며 한국 제작 환경에 훨씬 밀접하게 파고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고타가 공개되자마자 빠르게 전 세계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것은 한국 영화가 가지는 흡인력을 다시금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콜롬비아 현지에서 촬영된 범죄 드라마적 색채를 지닌 이 작품은 송중기의 출연으로도 화제를 모았고 남미와 동남아시아, 중화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죠.
보통 넷플릭스에서 어떤 작품이 1위에 오르면 꽤 오래 자리를 지키면서 입소문이 천천히 퍼지는 형태로 흥행 곡선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보고타가 1위를 지키고 있던 상황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가 단 하루 만에 1위를 빼앗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두 작품은 장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콜롬비아 로케이션으로 제작된 범죄 드라마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수자 이야기를 밝고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영화이죠. 이처럼 결이 전혀 다른 두 작품이 단숨에 1위 자리를 주고받는 현상은 한국 영화 산업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박상명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형으로 엮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다루는 영화들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띠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작품은 밝은 로맨틱 코미디로 재탄생했다는 점이 무척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내에서 극장 개봉 당시 관객 수가 100만 명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작품성을 인정하는 평론이 많았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된 이후 해외 언론과 평단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영화제 측은 새로운 시각적 감각과 감정적인 공감대가 어우러진 수작이라는 호평을 했고, 사회의 규범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개인의 여정을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에서도 대도시의 사랑법을 두고 한국에서 이런 로맨틱 코미디를 볼 줄은 몰랐다라거나 밝고 경쾌한 방식으로 성소수자 이야기를 풀어낸 것 자체가 아주 새롭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평단뿐 아니라 관객들의 실제 반응 역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동성애 소재의 영화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코미디적 요소와 로맨스 감성을 이렇게 잘 섞어낼 수 있다는 게 흥미롭다 등의 후기가 많습니다. IMDb 같은 해외 영화 데이터베이스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고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라고 하죠. 영화가 이렇게 뜨겁게 주목받으며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자 원작 소설인 대도시의 사랑법도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이미 출간되어 있는 덕분에 미국이나 유럽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는데요. 한인 서점들의 원작을 구입하려는 독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온라인 서점 주문량도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작품이 영화화에 성공하면 원작 문학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선순환이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 중 하나로는 주연 배우 김고은의 참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도깨비나 영화 은교 등으로 국내외 팬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대도시의 사랑법 시나리오를 접하고 무려 2년 반 넘게 스케줄을 조정해 출연에 합류했다는 일화가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고 행복한 감성을 통해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해외 관객들도 분명히 이 작품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김고은의 섬세한 연기가 영화 전반에 큰 설득력을 부여했고 그녀의 인터내셔널 팬덤 역시 작품 흥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모델 출신 배우 노상현의 활약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해외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었기에 토론토 국제영화제 무대에서 영어 인터뷰도 능숙하게 해냈고 섬세한 연기력과 과감한 표현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한국 영화들의 맹활약에 대해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차트에서 한국 작품들이 상위권을 독주하자 일본 네티즌들이 별점 테러를 시도하거나 부정적인 댓글로 평판을 깎으려는 움직임이 목격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 내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보고타나 대도시의 사랑법이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만 비난할 게 아니라 일본 영화 산업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 역량과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한편 넷플릭스 본사는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 한국에서 제작되는 신작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 흐름이 시즌 2와 시즌 3 발표 소식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빅타이틀이 가진 홍보 효과와 낙수 효과 덕분에 상대적으로 중소규모로 제작되는 작품들까지 글로벌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대도시의 사랑법의 하루 만에 1위 등극은 한국 영화가 과거에는 쉽게 다루지 못했던 소재마저도 이제는 훌륭하게 소화해낼 역량이 있음을 세계 무대에 증명해 보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제 한국은 마니아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속에 성소수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는 시도 자체가 파격적이지만, 그것을 완성도 높은 상업 영화로 만들어내고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 시장의 확장성과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 영화와 시리즈물이 여러 나라의 시청자에게 사랑받게 되면서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제작 기법을 배우고 싶다는 해외 영화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배우와 제작자들이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반대로 한국 스태프들이 해외 제작 현장에 참여해 협업을 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활발해지면 K 콘텐츠는 장르와 국가의 경계를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더욱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고타와 대도시의 사랑법이 연달아 1위를 주고받은 이번 사건은 K 콘텐츠가 장르와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고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로맨스부터 해외범죄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나라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 만큼 폭이 넓고,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 퀄리티도 해외 시청자와 평단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 3 소식과 더불어 여러 신작 한국 드라마 영화가 세계 공개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이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양한 장르와 테마, 높은 완성도, 그리고 글로벌 OTT 플랫폼들의 투자가 어우러져 한국 영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죠. 해외에서도 한국 배우, 한국 감독과 함께 작업을 희망하는 일이 늘고 있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시아의 한국가라는 범주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날이 머지않았다고들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대도시의 사랑법이 보여준 하루 만에 1위 등극은 K 콘텐츠 산업이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소재나 장르의 폭도 매우 넓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적지 않은 편견이 존재했고, 한국 영화는 범죄 느와르 아니면 한류 드라마는 로맨스 정도로만 알려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원작 소설까지 역주행으로 화제를 모으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도시의 사랑법이 넷플릭스에서 하루 만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소수자 이야기를 코미디처럼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K 콘텐츠가 이제 진짜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죠.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하셨다면, 혹은 이미 보신 분이라도 이 소식이 흥미롭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K 콘텐츠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큰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요. 오늘은 하루 만에 넷플릭스 1위를 탈환한 한국 영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떻게 이 작품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대작 블록버스터나 인기 스타가 출연해야 가능할 것 같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 꼭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죠. 작품성, 배우들의 연령,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소재와 이야기 구조가 맞물려야 지금 같은 파급력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가 이제는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훨씬 넓은 무대에서 자신 있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도 이런 성공 사례가 계속 이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더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K 콘텐츠 하면 몇몇 대표 장르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로맨틱 코미디, SF, 스릴러, 블록버스터, 시리즈물 등 정말 장르 불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다른 신인 감독이나 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고 새로운 배우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주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참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추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소개한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께서 한국 콘텐츠를 보실 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